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했다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는 본인 메모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제히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며 안보 이슈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또 색깔로 내 부품 공작이라고 반발하면서 송 전 장관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발표한 세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약 10%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인민군 창건일인 오는 25일에 맞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당장의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세월호 내부 수색을 시작한 지 나흘째지만 진흙과 장애물이 얽혀 있어 지금까지 3m 정도 진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작업자 2~3명밖에 못 들어가는 좁은 공간에서 맨손으로 수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NLL 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도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민순 문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양측의 주장과 함께 대선을 2주 남짓 남겨둔 지금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진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놓은 문건입니다.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남측이 인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면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20일 아세안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방으로 불러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북한이 반응이 맞단 말이에요. 이거. 네. 이걸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내한테다 이걸 주는 겁니다. 이걸 보라고. 대통령이. 송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들은 내용을 적은 수첩도 공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문재인 실장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기껏 갑시다. 물어보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이 물까지 봤으니 문 실장이 물어보자고 했어.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여러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문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자, 그렇다면 송 전 장관은 왜 하필 대선을 2주 남짓 앞둔 시점에 이런 내용을 공개했을까?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 전 장관 주장의 사실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죠. 김 전 원장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송 전 장관의 입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개콘할 거라고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찬성할 거라고 한데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남북 관계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통보하고 말았어요. 김 전 원장은 기권 결정도 2007년 11월 안보조정회의에서 사실상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권으로 결정된 사항을 자꾸만 찬성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송민순 당시 장관은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그래서 국정원이 채널을 통해 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원론적인 입장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결정 과정에서 북한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당사자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어떨까요?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송 전 장관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기권 결정 이후 북한에 통보해준 차원이라는 기존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이번 일을 제2의 NLL 대화록 파문 사건으로 규정하고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이 잘못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송민순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 후보는 또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반박할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으로 추정되지만 민주당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송 전 장관의 문건에 대해 민주당 측은 11월 16일 기권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며 통보할 당시 찬성 혹은 기권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을 북측에 문서상으로 알려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송 전 장관의 이번 폭로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황이 담긴 국정원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고록에 보면 문재인 후보 거짓말도 크게 한 것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저는 보기에는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어 이철우 자유한국당 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록이 외교부나 통일부, 국정원 등에 있을 테니 그중 하나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금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청와대나 국정원에 관련된 문건이 있으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을 형사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법률위원회는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음을 밝힙니다.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10년 전 북한 관련 발언이 대선 후보들 간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문제가 대선 직전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그 내용, 사실이 뭔지, 양측의 주장은 어떤지,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뭔지 다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선 송민순 회고록에서 이게 주장이 시작됐는데 그게 10월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회고록 내용이 정치권에서 처음 이슈가 된 건 지난해 10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국감의 당시 쟁점은 미르 K스포츠재단과 그리고 최순실 사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민순 회고록이 논란이 되자 이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하면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이 회고록 얘기는 더 안 나왔습니다. 한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불거진 건데 그때하고 다른 걸 보면 송 전 장관이 오늘 내놨던 그 문건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냐가 바로 쟁점입니다.
근데 오늘 송 전 장관이 이제 문건을 공개했는데 그 문건이 송 전 장관의 기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얘기는 됩니까? 일단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이 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내용을 청와대에서 정리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일단 송 전 장관은 여기 찍혀 있는 이 무궁화와 태극 로고가 청와대 마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몇몇 인사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 무궁화와 태극 로고 등이 청와대에서 쓰였던 건 맞긴 한데 예.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위 여부는 이제 추가로 확인이 돼야 되겠고, 자, 이 문건과 북한 인권 결의안 그 선호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라고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후보 측 등은 2007년 11월 15일 회의를 예. 거쳐서 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결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자신의 반대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예.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6일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서 그날 밤 10시쯤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회의를 열어서 의논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역시 이 최종 결론이 난 상태에서 송 전 장관이 마지막까지 이를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논의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송민순 전 장관이 사실 작년에 지난 10월이었죠. 회고록을 내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내 회고록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던 부분은 그게 아닌데 이게 엉뚱하게 이게 부각이 된다, 곤혹스럽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선을 바로 이제 2주 남짓 남겨두고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든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문재인 후보가 최근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다고 말을 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공개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JTBC 썰전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송민순 장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또 관련된 분들이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본인이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문 후보 측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 자유한국당 등이 이미 다 끝난 문제를 들고 공격하는데 때마침 이런 문건이라는 게 공개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보수 정당의 색깔론에 같이 편승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자, 근데 송 전 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했다는 게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인데, 자, 유권자들이 그렇다면 이 이슈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아직 이번 건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지표는 없습니다. 예. 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경제였습니다. 예. 이 경제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45.5%로 가장 높았고요. 안보 공약이 18%로 예.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뭐 이 얘기는 일단 이번 송민순 문건이 나오기 전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선 때까지 과연 그러면 양측 주장인지 팽팽히 맞서는데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후보 진영은 예. 관련 자료를 공개를 하라는 거고요. 문 후보 측은 반박 자료는 충분히 많이 있지만 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이런 실정법 위반 소지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실 공방의 결과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경우에 대선의 영향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계속 공세를 펴면서 이슈로 예. 부각시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더라도 유권자들이 NLL 발언 논란 등 이전의 선거 예를 볼 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자, 새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 또 송민순 전 장관 쪽에서 어떤 얘기를 또 새롭게 꺼내느냐 계속해서 이어질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자, 정치부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공방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문 후보 측은 안랩의 미국 법인이 딸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지난 대선 당시에 모금한 문재인 펀드를 제대로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 미국 법인의 청산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청산했는데 딸 서리 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이 이 미국 법인 재산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적자 규모가 2,200만 원 크게 줄었음에도 안랩은 지난해 돌연 안랩 USA를 청산했습니다. 줄곧 공개받던 재산 고지 거부를 국회에 신청한 시기는 2014년입니다. 안 후보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펀드로 맞받았습니다. 문 후보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담쟁이 펀드로 모금한 돈 중 1억 9천여만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펀드로 얼마 만에 얼마를 모았는지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우선 5년 전 빚부터 갚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 후보 측은 펀드 가입자가 연락이 안 돼 상환하지 못했다며 현재 펀드 전용 계좌에 그대로 있고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자,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3개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비슷했습니다. 1위인 문재인 후보, 2위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3개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한국갤럽에선 11%포인트, 동아일보와 프레시안의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이며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격차가 벌어진 건 후보 검증과 TV 토론 등을 거치며 상대적으로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하락해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보다 낮았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더 높았습니다. TV 토론을 거치며 확장성 지표 중 하나인 호감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의 호감도는 모두 상승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만 2주 전보다 하락해 52%를 기록했고 그동안 비호감도가 높았던 문재인 후보는 처음으로 조사 대상 후보 가운데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갤럽 기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34%로 지난 대선보다 여전히 변동성은 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네, 엊그제 바른정당의 주호영 선대위원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했지요. 유승민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바른정당 당사에선 중앙선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더 분발해서 잘 싸우라는 요청이 나왔고 지금 그 더 깊은 이야기는 고도의 전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의원들 사이에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이종구 의원이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거론했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해훈 의원이 당시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쪽에서 다시 이에 분개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고 당을 나가려면 나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 10여 명은 따로 자리를 갖고 모레 의원총회를 열어 후보 단일화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단일화나 후보 사퇴 선언을 해야 한다고 시점까지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후보 측은 후보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은 아직 의원총회 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체육인 모임 더불어 스포츠 포럼의 일부 회원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서명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측은 해당 지지 모임의 해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체육계 관계자 20여 명이 모인 카톡방입니다. 지난 6일 이 카톡방엔 지인들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 서명을 받아달라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명을 받아 사진을 찍어 올리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100명이 한 사람당 20명씩 받으면 2,000명이 된다며 할당량을 정해주는 듯한 발언도 나옵니다. 왜 이런 걸 올리냐는 비판이 나오고 한 사람이 퇴장하자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며 사과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문재인 지지 선언에 참여한 체육계 인사 이모 씨입니다. 이 카톡은 문재인 지지 모임 중 하나인 더불어 스포츠 포럼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선관위와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서 서명이나 날인은 받을 수도 없고 받도록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선관위에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해당 지지 모임의 해산과 활동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며칠 전 TV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으로 건네진 현물과 현금, 이게 모두 44억 달러라고 주장을 했죠. 뉴스룸은 어제 팩트체크에서 이게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44억 달러가 맞다라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JTBC 대선 팩트체크팀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안익은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JTBC는 어제 최근 확인한 통일부 자료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제공된 현금과 현물은 약 23억 3천만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어제 일부 매체에 노무현 정부 때 43억 5천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둘 다 통일부에서 제공했지만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바로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JTBC가 확보한 자료에는 북한과의 민간 교역, 위탁 가공 금액 약 20억 2천만 달러가 빠져 있습니다. 민간 교역 위탁 가공 금액이라는 것은 국내 민간 기업들이 북한 기업과 이루어진 상거래 금액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수산물을 들여오기도 했고 부품 제조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송금액을 규정할 때 민간 교역은 빼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위탁 인가공과 같은 민간 차원의 경제 사업비를 대북 송금의 지원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일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때에 따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25일 전후로 핵실험 등에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요. 근거와 뭔지 짚어봤습니다. 안태용 기자입니다. 오는 25일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 85주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창건일을 전후해 잠수함 탄도미사일, 즉 SLBM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25일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발적 언행과 또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항로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은 25일을 전후해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군은 핵실험 물질을 수집하는 특수 정찰기를 동해 상공에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지대 인근 부대들의 전시 대비령이 내려졌다거나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는 지휘소도 설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중화권 매체는 베이징 정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25일쯤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 측면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 징후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신은 북한의 이상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 총리와 기자회견 도중 북한을 당장의 위협으로 지칭합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추어올리더니 두세 시간 전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내놓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2 or 3 hours, and I really have confidence that the president will try very hard. 특이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미 CNN은 중국이 최근 지상 공격 능력과
순항 미사일을 갖춘 전투기들의 초비상 경계령을 내렸다며 연관성을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폭격기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언론은 중국군 훈련을 이례적으로 집중 보도했습니다. 서해와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지스함과 초음속 전투기의 실탄 사격 훈련은 북한에 대한 경고로 풀이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이한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미중 양국이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실험에 대해 미중 양국의 공동 보조를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중국 당국이 파장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발언의 진위를 워싱턴에 확인하라며 베이징에 묻는 건 한국의 외교 결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에 환구시보가 유일하게 논평을 내놨습니다. 해당 발언은 트럼프의 인용이자 언론 보도의 재인용일 뿐이며 정상회담의 공식 기록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 찾아가 따져야지 베이징에 대답하라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구시보는 이 사설을 온라인에는 올리지 않고 영문판에만 올려놓았습니다. 중국 네티즌까지 자극해 양국 국민 간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국민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20일 브리핑 발언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외교 마찰로 번지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어 매체인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김정일과 김정은을 구분 못한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를 거론하며 트럼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외교 채널로 한국에 설명했다고 알려진 만큼 한국 외교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세월호 내부 수색을 시작한 지 나흘째인데요. 생각보다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오늘 공개된 내부 영상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작업자들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으로 일일이 진흙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허리를 구부린 작업자 2명이 세월호 뱃머리 안쪽에 쌓인 진흙을 손으로 더듬습니다. 일일이 걷어내 양동이에 담습니다. 뾰족한 철골 구조물이 앞에 보이자 난간을 붙잡고 진흙을 발로 떼어내려 합니다. 바로 옆에선 다른 동료가 진흙 속에 박힌 철판을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작업 속도가 아주 더디고 작업자들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바닥이나 또는 옆에나 이 철제 계통이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나와 있는데 이 물건을 들고 움직이고 할 적에 그 작은 부상 같은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선수의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자 1명이 진입 지점에서 한 발짝만 들어간 뒤 손으로 진흙을 걷어내는 수준입니다. 하루 11시간 수색을 이어가지만 작업 속도는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사실상 수색에 진척이 없다면서 다시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더디다 보니 3년을 기다린 미수습자 가족들도 착잡하기만 합니다. 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수색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포신항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가혁 기자. 먼저 가족들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네, 지난 18일 시작된 작업을 미수습자 가족들이 쭉 지켜보니까 거의 진척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수색 방식을 좀 전면적으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앞서 이상엽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부 작업자들은 거의 자재에 둘러싸여서 앞으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은 진흙을 손으로 퍼 나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은 해수부 등 이 전문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림이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고민 끝에 기자회견을 오늘 연 겁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밥은커녕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애끓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미수습자 수습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가족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수부와 수색을 맡은 민간업체 또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이 오후 6시쯤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선체 5군데에 가로 1.2m, 세로 1.5m 크기의 구멍을 뚫을 것인데 가족들은 이 구멍의 크기도 늘리고 또 뚫는 구멍인 개수도 좀 더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투입되는 작업 인원수도 늘릴 수가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안에 방해가 되는 자재를 밖으로 쉽게 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체조사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은 선체 변형이 조금 가속화될 수도 있고 또 작업자들의 안전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일단 1차적으로 난 결론은 민간업체 측 전문가들이 개선 방안을 준비를 하고 이를 선체조사위원회가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계획을 좀 조정해보자 이렇게 일단은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인양과 거치 과정에서 모아둔 진흙을 거르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이죠. 여기서 유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작업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네, 2,600여 개가 넘는 포대의 진흙이 쌓여 있습니다. 이 진흙을 3mm 간격의 체에 걸러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류품이나 유고를 찾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2,600개 포대를 다 확인하는 것만 한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소속 간부 2명이 이곳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네, 목포신항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겠다. 오늘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대선 꼭 일주일 전이죠.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592억 원의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은 전두환, 노태우 씨도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다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진 미지수입니다. 정식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이른바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게 된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재판에서 적정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3사람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한편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업무 수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수첩 내용도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 단서가 됐던 업무 수첩을 부인하면서 향후 검찰과 3사람 간의 법정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이 최근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삼성동 자택은 특히나 관심이 모아졌었죠. 집값은 67억이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으로 자택을 옮겼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406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지난달 28억 원에 샀습니다. 지대가 높고 주위에 고층 건물이 없어 경호가 용이합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무르려 했던 사저 부지도 있습니다. 거리는 400m가 채 안 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살던 삼성동 자택은 지난달 67억여 원에 팔렸고 어제 날짜로 소유권이 변경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자택이 낡고 경호가 힘들어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또 최근 친박세력 집회 등으로 이웃 주민들 불만이 커지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동 자택을 산 건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입니다. 값이가 싸고 또 위치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구입했습니다. 시중가보다 한 5%, 10% 싸다고 그래요. 홍 회장은 지난 2015년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의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대해온 한 단체가 오늘 소녀상 옆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 설치를 시도했습니다. 관할구청의 제지로 무산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소녀상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쪽으로 검정색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보자기에 감싼 조형물을 들고 접근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형 흉상인데 소녀상 옆에 설치하려 하자 시민들이 저지하면서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소녀상 설치도 불법인 만큼 흉상 설치도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한쪽의 동상만을 지켜준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 동상은 쓰레기 취급하며 치우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고발합니다. 마스크 벗고 해요. 결국 부산 동구청이 이승만 전 대통령 흉상을 압수하고 경찰이 제지에 나서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그런 데다가 갖다 놓는 거는 국가적인 조롱성의 문제도 있고 형평성하고는 조금 별개의 차원으로서. 이 단체는 되가져간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의 재설치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혀 추가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소녀상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남대서양에서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실종된 22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JTBC는 사고 직후 정부가 구조된 필리핀 선원 2명을 인터뷰한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두 선원은 워낙 빠른 속도로 배가 침몰돼 대피조차 쉽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탈출한 필리핀 선원 둘은 갑자기 강한 진동 뒤 좌연에서 소리가 났고 곧바로 배가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선교로 모이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선원 A씨는 선교까지 올라갔다 탈출했고 또 다른 필리핀 선원 B씨는 갑판에 올라갔다 탈출했습니다. 두 선원 모두 바다로 뛰어든 뒤 구명벌까지 헤엄친 덕에 구조됐습니다. 선원 A씨는 선교에 선장, 기관사 등 한국인 4명과 필리핀 선원 6명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선교로도 물이 들어오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Yes, the enter on the bridge at that time and looking at the officer calling Mayday. B씨는 갑판에 매달려 있다가 물에 휩쓸렸는데 한국인 2명 포함 5명이 갑판에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The person also follow me. I look right there and immediately standing in front door upper deck. I saw also person in there follow in front door also and also check officer. 선교에 있던 10명과 갑판에 있던 5명 모두 이들처럼 물에 뛰어들 수는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선원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구명벌 하나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 물속에만 뛰어들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색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배들도 자꾸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해수부가 어떻게 선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민간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 가족들은 외교부가 매일 수색 상황을 알려주던 브리핑도 중단하는 등 정부의 수색 의지가 없다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혼자 있는 아이나 반려동물을 보기 위해 집안에 IP 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죠. 그런데 이 IP 카메라로 국내 여성을 찍은 영상들이 중국 성인 사이트의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 있는 IP 카메라들을 중국에서 해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국내 한 원룸 내부가 찍힌 영상입니다. TV 소리가 들리고 한글로 적힌 약국 약 봉지도 보입니다. 또 다른 영상의 집안 벽에는 완강기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여성은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최근 중국 성인 사이트에 한국 가정에 있는 IP 카메라를 해킹한 것이라며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화면에 기록된 촬영 시기는 지난해 여름으로 탈의 상태의 여성이 찍힌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해커들이 보안에 취약한 IP 카메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문자나 한글로 되어 있는 형태로 패스워드를 정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IP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은 최근 한국어로 된 성인 사이트에서도 공유되면서 해킹 방법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IP 카메라가 해킹됐다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도 하는 상태라서 괜히 찝찝해서 카메라를 아예 180도 돌려서 벽 쪽으로 돌려놨는데도 어느새 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IP 카메라 해킹 사례가 늘면서 경찰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어제 발생한 현금 3억 8천만 원, 40억 원 강탈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남성 4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후쿠오카 공항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 7억 3천만 원을 갖고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강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범인들과 생김새가 달라 신중하게 조사 중입니다. 정부가 내년 12월부터 로또를 온라인에서도 팔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맞춰 로또를 쉽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사행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신촌역. 이곳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로또 판매점이 4군데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건 정부가 최근 몇 년 새 로또 판매점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로또를 파는 곳이 많아지면서 로또 판매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또 판매점이 적지 않은데도 정부는 또다시 구매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며 로또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2월부터 전용 사이트에서 파는데 과도한 구매를 막기 위해 성인 인증을 거친 회원에게만 한 번에 5천 원까지 살 수 있게 하고 판매 규모도 전체 로또 판매액의 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온라인 구매는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에서의 구매 한도 10만 원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온라인 한도를 채운 사람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치면 로또 구매 한도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로또 판매를 늘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로또 판매를 더 도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JTBC 이태경입니다. 서울 도심에는 거대한 쓰레기산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10년째 방치되고 있는데요. 악취와 해충은 물론 성명까지 노출돼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밀집된 다가구 주택들 사이로 폐허 같은 공터가 눈에 띕니다. 산비탈을 따라 허물어진 집과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이 널려 있습니다.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상도동 재개발 11구역입니다. 상도동 한복판인 이곳은 기존의 건축 폐기물들과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함께 모여서 말 그대로 쓰레기 산을 이뤘습니다.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도 있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1급 발암물질인 성면 플레이트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방치된 성면양만 15톤 분량. 뒤늦게한 구청이 땅 소유주에게 처리를 요구했지만 덮개도 없이 모아두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호기심을 가잖아요. 모여서 골목길 다니다 보면 가게 되는데 항상 주인은 줘요. 못 가게. 이곳은 지난 2008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까지 모두 내보냈지만 금융위기로 시행사가 파산하고 연이어 땅 소유권 분쟁까지 겹쳐 지금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흉물이 된 이 지역의 악취와 해충 때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았습니다. 한 달 식비보다 해충을 쫓기 위한 살충제 값이 더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몇 년이 뭐예요? 작년 1년이죠. 작년 1년 동안 이렇게만 있었다고요? 그럼요.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은 땅 소유주에게 성면 반출과 쓰레기 처리 등을 요구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지난달 영국 런던의 차량 테러 당시 한국인 5명도 다쳤습니다. 이 부상자들 가운데 박모 씨는 한 달이 다 되도록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를 크게 다쳐 기억 상실 증세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기약도 없이 박 씨 가족은 이렇게 2억 만리에서 투병 중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최고 시속 122km로 달린 테러범의 차량이 웨스트민스터 다리의 인도를 덮쳐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씨는 경북 영천에서 칠순 효도관광으로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지만 마비 증세로 손발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개골뼈가 절개된 상태로 일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영국이 아니라 영천보건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욱하게면서 했던 말이 거기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를 자기가 기억하나 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하나만 다쳐서 다행이지 않나. 박 씨는 인공뼈를 붙이는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병원비만 부담하겠다고 밝혀 재활 치료까지 런던에서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박 씨의 가족은 뇌를 다친 만큼 귀국 후 후유증도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영국과 한국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오늘 울산의 SO일 정유공장 공사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가스 배관이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작업자 2명이 다치고 주변 직원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달리는 차량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저녁 충남 아산의 도로에서 최모 씨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권모 씨에게 항의하자 권 씨의 차가 최 씨를 매단 채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권 씨를 입건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범행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간암 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일본 여야 의원 55명과 다카이치 총무상 등 아베 내각 인사들이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직접 찾지 않고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공물을 보냈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에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향 예측이 어려운 마구 같은 공에 타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비결은 손가락 관절을 이용한 너클볼입니다. 오강춘 기자입니다. 만화 속 야구의 한 장면입니다. 투수의 공이 타자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만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올 시즌 프로야구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마구가 등장했습니다. KT 외국인 투수 피어밴드의 공은 시속 120km 정도에 불과한데 타자들은 맞히기도 힘들어합니다. 손가락 관절, 영어로 너클을 구부려서 던지는 너클볼 때문입니다. 밖에서 바라볼 땐 그냥 느린 공이지만 타자들 앞에선 공이 흔들려 보입니다. 공이 회전이 걸리지 않으면서 공기 저항에 그대로 노출되고 공의 뒷면에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방출의 서름을 겪은 피어밴드는 너클볼을 집중 연습한 뒤 초특급 에이스로 변신했습니다. 시즌 초반 3연승을 달리는 동안 단 한 점만 내주며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한 겁니다. 피어밴드는 볼넷이 거의 없는 정확한 제구력을 자랑하며 너클볼의 약점인 호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오늘 경기에도 선발로 등판한 피어밴드는 한화 타선을 상대로 5회까지 잘 막았지만 6회 2점을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나 돌아가고 싶다입니다. 이게 그 홍준표 후보의 아주 오래된 자서전 제목인데요. 예, 논란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12년 전에 나온 책이 이제 뒤늦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함께 보시죠. 읽어보시면요. 그 홍 후보가 대학 시절에 약물을 구해주면서 친구의 성범죄를 도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자 홍 후보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시죠. 예. 책 포맷이 내가 그 관여된 것처럼 이야기해야지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예,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사방에서 이제 비난이 쏟아졌는데 네. 후회하기는 하는 그런 장면은 나옵니까? 네, 이 예.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홍 후보가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그 끝을, 책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 글 끝을 그렇게 맺습니다. 법대생이었는데 법대생 때는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 시절엔 예. 좀 굉장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는 주장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당시 이 책의 광고 그 카피가요. 로맨티시스트이고 싶은
이 남자의 고해성사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컨셉 자체가 잘못을 쭉 써놓고 반성한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논평을 냈고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홍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권뿐 아니라 뭐 오늘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비난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내 집이 팔렸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맞습니다. 집이군요. 그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전해드렸지만요. 박 전 대통령이 살던 그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삼성동이 워낙에 이제 땅값이 비싼 데라서 그렇긴 한데 네. 집 한 채가 67억 이러면 사실 실감이 안 들거든요. 네네. 많이 오른 겁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2012년에요. 대선 후보자 시절에 재산 등록을 한 걸 보면 예. 집값이 19억 4천만 원입니다. 아, 그런데 지난해 신고한 걸 보면요. 27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해? 예, 지난해입니까? 지난해입니다. 2017년으로 나오는데. 아, 그러네요. 2017년에 이 27억인데. 기사가 나온 아, 2017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후보자 재산 등록하고 예, 나온 게 그렇습니다. 27억인데 예, 예. 왜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이게요, 그 재산 등록 때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물론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예. 4년 만에 보시다시피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워낙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이 부동산에 전화로 시세를 좀 알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약간 싸게 팔린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올랐는데 별로 비싸게 팔린 게 아니라 지금 그쪽 땅값이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비싼 네. 그게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노른자 땅에 예, 집도 그렇습니다. 크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집 산 사람이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네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그 재산을 네. 허브빌리지죠. 그걸 이제 매수했다고 그래서 또 그때 네. 당시에도 이제 뉴스가 됐었는데 자, 시중가보다 싸게 샀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저희가 전화를 통화를 해봤더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부동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조금 더 싸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무엇보다 지금 삼성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예. 집값이 비쌉니다. 아, 이 장면이군요. 예, 여기군요. 위치가 굉장히 예. 좋습니다. 저기 표시된 게 삼성동 그 자택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삼성동에 현대차 그 부지가 현대차 사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가까우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예. 어쨌든 그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예. 또 삼성역이 밑에 있는데요. 이 삼성역이 9호선이 또 추가로 개통된 부분도 있어서 예. 뭐 교통의 여지 그리고 앞으로 좀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예. 좀 집값이 그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대통령이 살아서 이렇게 뭐 집값이 비싸게 팔렸다라기보다는 예. 실제 이 땅값이 지금 많이 올라서 비싸게 팔렸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67억에 팔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이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예.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나의 살던 고향은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두 후보의 고향 얘기입니다. 예. 민주당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얘기인데요. 이 두 분의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다 알죠. 부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예. 부산이랑 좀 가까운 그렇죠, 예. 가까운 곳인데요. 그 많이들 부산으로 좀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안철수 후보는 경남 밀양 출생이고요. 초등학교부터는 부천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거제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부산으로 가서요. 계속 그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평소에 부산은 나의 이 정치적 고향이다. 사실상 고향과 다름없다. 이런 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둘이 부산에 가면 굉장히 묘한 심리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쟁이 좀 벌어지는데요. 함께 예. 들어보시죠. 부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진다. 맞습니까? 단디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이소. 평소에는 네. 그 그렇죠. 경남, 부산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네. 그래도 이게 약간 서울말 비슷한데 유난히 강조를 하네요, 사투리를. 그렇죠. 근데 두 후보의 고향도 이제 그렇지만 예. 경남고, 부산고 이게 라이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문 후보가 경남고를 나왔고요. 예. 안 후보가 부산고를 나왔는데요. 두 후보뿐만 아니라 이 학교 출신 유명 정치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구 선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대호. 추신수, 이대호.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남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박기태 전 국회의장과 김형호 전 국회의장도 경남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산고 출신으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부산고 출신입니다. 예.
뭐 우리가 특정 고등학교끼리 뭐 경쟁을 붙인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뭐 경쟁이 뭐 치열하겠네요. 네, 제가 최근에 취재 때문에 이제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많이 계세요. 그 경남고나 예, 부산고를 나오신 분들이. 근데 경남고 출신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요. 우리 이번에 대통령 한번 다시 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부산고를 별로 인정을 안 하죠, 경남고 쪽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 부산고 쪽은 우리 한번 이번에 내보자. 그리고 경남고는 다시 한번 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그 본인 출신 학교 후보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자기 출신 학교라고 그래서 투표를 그쪽에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지금 얘기가 안 되는 뭐 흔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건데 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럼 두 후보 부산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한국갤럽 조사가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지도가요.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0%로 둘의 격차가 1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안 후보가 부산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문 후보가 또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제 오늘 내일 굉장히 화끈하게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부산 소식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강원 남부와 경상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네, JTBC 뉴스룸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부터는 JTBC 정치부 소셜 라이브, 그래서 마크맨들과 함께 이번 주 대선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